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1장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데, 제가 저번에 의해서도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항상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요약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제 수업을 들어도요, 6개월 뒤에 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엔 나는 이 목차는 알고 가겠다.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짜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일 동안 자꾸 반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100문제를 가지고 암기를 했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끔 시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럼 그것도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암기력이 좋다 보니까 학업 능력에 상관없이 쉽게 합격을 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거고요.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자꾸 머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하더라도 물을 계속 붓다 보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거를 가져가신다기보다는 지금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단돌이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10점 또는 2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 방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계통의 기초에 있는데 제가 한 페이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력계통의 목적이 뭐냐? 수용가에게 양질의 전력, 전압과 주파수의 변동이 적고 정전이 없는 전력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데 있다. 라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써먹을 때, 아까처럼 전력계통의 특질이나 아니면 전력계통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이런 때 전력계통의 목적이 뭐다라는 걸 한 줄 정도 써주실 때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때 여러분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가적인 용어가 아닌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보편 타당한 원리에 입각한 내용들을 써주셨을 때 채점자가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전력계통 구성요소의 표현, 구성요소의 표현입니다. 구성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그림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다, 무조건. 그림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 변압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송전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을 것이다. 그럼 표현을 이제 발전기부터 표현할 거고, 변압기부터 표현할 거고, 송전선로 표현할 거고, 모터를 포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책에도 목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력 발전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화력과 수력이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수주 화정에서 화주 수정이 했으니까 화력과 수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력하고 원자력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화력과 수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기자.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기발전기가 있는데,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바로 동기발전기다. 이거죠. 그래서 33페이지에 그림이 있다는 얘기죠.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발전한다.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냐. 동기발전기는 화력과 수력이 틀려지겠지만 동기발전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전자, 고정자, 여자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회전자는 도는 부분, 고정자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 근데 회전자 쪽에 이제 계자가 들어가느냐, 전기계자가 들어가냐, 고정자 쪽에 대부분 전기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자가 회전하다 보니까 저희를 회전 계자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가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상용 발전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상용 발전기하고 비상용 발전기는 약간 원리가 또 틀려집니다.
기상용 발전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계좌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서 보조적으로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회전 계좌형,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왜 회전 계좌형을 쓰냐?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회전 계좌형의 장점에 대해서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자, 여자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있는데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 개통이 있습니다. 발전을 해서 개통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PT가 있다는 얘기죠. PT 쪽에서 뭐가 들어오냐? 여기 이제 PSS가 있고요. 여기 AVR이 있고 여기 엑사이터가 있습니다. 여자기. 발전기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회전자하고 고정자하고 여자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보시면은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자 부분이 있을 거고 바깥에서 고정자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바깥에 여자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자기 바깥쪽에 AVR이 있고요. AVR 바깥쪽에 보시면 PSS에 대한 입력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PT 쪽으로 해서 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여기서 이제 개통전압을 보는 겁니다. 개통전압을 PT로 해가지고 여기 기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레퍼런스에서 보고 있다가 레퍼런스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오거나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이 AVR에서 시그널을 주겠죠. 시그널을 줘서 여자기에서 계좌에 대한 자석을 더 많이 발생을 하거나 적게 발생을 해가지고 계좌에서 여자기에서 계좌를 발생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고정자 쪽에서 자석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공국에 자석이 생겨가지고 그 자석에서 거꾸로죠.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계좌가 감겨져 있어가지고 회전자 쪽에서 회전 계좌이니까 여기서 이제 계좌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발생돼서 자석이 공국에 의해서 고정자 쪽으로 넘어가면서 고정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쪽을 통해서 전압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PSS를 보실 때도 이런 개통도가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애워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기발전기는 회전자와 고정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발전기는 회전자의 형태에 따라 원통기와 돌굽기로 크게 나눠지는데 회전자 철심에는 계좌건선이 감겨져 있으며 그래서 이게 회전 계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직류의 계전류를 흘려서 회전자와 고정자와 사이에 공국에 계좌 자석을 만들고 있다.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죠. 요게 회전자하고 고정자가 있는데 회전자의 직류의 계좌전류를 흘려서 이 공국에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석에 의해서 고정자의 전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그 전압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고정자 철심의 슬롯에는 전기자 건선이 감겨져 있다. 원동기로 회전자를 회전시키면 계좌 자석이 회전하게 되고 전기자 건선과 세교하는 자석수가 변화해서 전기자 건선의 삼상 교류 전압이 유기되면서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 외부에 전력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상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발전기의 지금 발전 원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통기와 돌긋기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회전자에 대한 구성 부분이 원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에 어떤 그 계좌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이쪽으로 선이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감겨져야 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감겨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선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짧을수록 회전수 때문에 회전수가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라지니까 이게 작아야지 더 돌기가 더 편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기를 보내줄 때 이렇게 큰 거를 돌리는 것보다 이제 얇고 긴 거를 돌려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돼 있다는 얘기죠. 짧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원통형은 이렇게 원통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원통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얘는 돌국형이라고 돼 있죠. 왜 돌국형이냐? 돌처럼 튀어나왔다. 극이. 그럼 뭐냐? 요 극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걸 돌려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짧지만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권선이 이제 많이 감겨져 있다. 한 번 감겨져 있고, 두 번 감겨져 있고, 짧지만은 이렇게 감겨지려면 이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돌처럼 튀어나왔다 해서 얘는 돌극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이 넓죠. 얘는 수력. 얘는 하력. 증기 부분으로 해줄 때 증기가 뭐냐면 고압터빈, 저압터빈, 중압터빈 해가지고 터빈들이 이렇게 틀려져 있을 겁니다. 고압은 날개가 작아야 되겠죠. 세게 치니까. 그 다음에 압력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그 터빈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틀려지게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지게끔 돼 있고, 수력 같은 건 물이 내려가면서 그냥 눌러주면서 밀어주는 거니까 면적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이제 그 수차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증기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기나가면서 전부 다 돌려주기 위해서 편하게 돼 있다는 얘기고, 얘는 위에서 눌러주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돌극형처럼 튀어나와 있다. 선을 감아주기 위해서 짧으니까. 얘는 길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홈이 별로 필요가 없이 길게 가도 되니까 얘는 원통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하실 때 그냥 그림으로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발전기의 동기기 모델. 발전기는 이제 동기기죠. 동기기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전력 계통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그 부하측과의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 포트란을 이용을 하든, 뭐 C 언어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모델링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선형 방정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비선형 방정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눌러보면 편한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축약을 해서 조그만 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각각을 다 모델링해서 수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들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에는 이제 PSMS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째는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그 모델링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개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때 이제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PSS/2라는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아마 지멘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이런 개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요. 민스 쪽에서는 이탭이라든가 EDS라든가 SKM이라든가 SKM사의 파워툴즈라든가 아니 사이먼 이런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입니다. 한전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스 쪽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요게 또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해 놓은 원고를 2001년도인가요? 2001년도 11월 달인가? 10월 그때 전력기술협지에 제가 그 원고를 제출했던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포트란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포트란, C 이런 식으로 레벨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그냥 그림만 그려주면 알아서 모델링이 되지만 우리들은 이걸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이제 먼저 계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분해를 해서 계산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안정도를 해석했을 때 동기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도 안정도의 해석처럼 과도 안정도 이런 동적 부분을 해석할 때는 정밀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밀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파크의 이반작용법을 사용을 한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면 회전자가 R상, S상, C상의 회전자가 계속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도 회전을 하고 얘도 회전을 하고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얘가 지금 동기라는 거는 동기발전기하고 비동기발전기하고 따지면 이겁니다. 유도발전기는 뭐냐? 하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게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끄니까. 근데 쫓아가는데 어떻게 약간 뒤에서 쫓아가죠. 슬립이 발생을 하죠. 요만큼
그래서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유도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는 뭐냐? 미는 겁니다. 뒤에서 미는 건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당기는 건 약간씩 미끄러집니다. 마찰이 있으니까. 뒤에서 미는 건 같이 가니까 내가 이렇게 갈 때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동기를 유지하고 운전하는 게 동기 발전기고,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비동기 발전기인데, 유도 발전기 같은 앞에서 당기니까 슬립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동기 같은 경우,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 레마 A, B, C, D로 좀 나눠집니다. 그럼 부하측에 대한 토크성 곡선이 이렇게 낮춰지면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동작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미끄러져서 먼저. 그래서 1800rpm이 동기 발전기의 동기 운전 속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1750 정도에서 약간 슬립이 일어나서 동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쪽을 XD, 다이렉트 축, 직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축. 다이렉트의 약자. 직축. 그래서 XD로 표시를 하고요. XQ, 쿼더런트. 그래가지고 얘를 횡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축과 횡축으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계속 회전을 하니까 그걸 하나의 고정된 지점에다 딱 놓고 계산하자. 직축은 얼마고 횡축은 얼마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이제 두 개로 해석을 했다. 얘하고 얘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파크란 사람이 두 개로 해석을 했다 해서 이반작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등가적으로 직교하는 두 개의 전기자 코일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뒤에 가서 보시면은 또 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돌긋기하고 원통형, 이게 비돌긋기가 되겠죠. 돌긋기는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수력. 원통형 비돌긋기는 어떻게 된다고? 화력. 이렇게 정리를 또 하시고. 그럼 여기 이반작용법에 의해 가지고 XD하고 XQ들이 나올 텐데 이런 성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차이가 날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금 비돌긋기 같은 경우는 XD하고 XQ가 같습니다. 성분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D하고 XQ가 성분이 같지가 않고 얘 성분이 또 작습니다. 얘에 비해서는. 얘가 1.7이다. 그럼 얘는 한 0.8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수치가 또 나오겠지만 얘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 값이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보통은 요 값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원통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돌긋기 같은 이 값이 아까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는 틀려진다. 그냥 이렇게 애우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 돌긋기에 제동건선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처럼 여기다 이제 제동건선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정자 쪽에 이렇게 건선을 또 감아가지고 토크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제동건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얘 값은 같아집니다. 근데 얘가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냐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나중에 발전기의 그 가능 출력 곡선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쪽이 P쪽이고요. 이쪽이 Q쪽입니다. 내가 공급할 수 있는 Q의 량과 P의 량이 있는데 이게 역률이 0.85, 이게 뭐 0.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 이건 뭐냐? 발전기가 지진이 일어났다. 항상. 예? 제가 지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는 높은 거니까 과하다. 얘는 약하다. 얘는 지상운전이다. 얘는 진상운전이다. 얘는 과여자다. 저여자다. 약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때 역률이 1.0으로 운전할 때는 P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Q를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급할 때는 P는 이만큼 공급을 하고요. Q는 요만큼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0.85라는 거는 요때 보시면은 P는 이만큼 공급을 하고 Q는 이만큼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지상운전할 때는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진상운전할 때는 이 공급하는 범위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보시면 OEL, UEL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도에 따라서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에 따라서 여기 부분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에 대한 여기 부분이 적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물론 또 가스 압력에 따라서 냉각 방식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냉각이 수소 압력이 0.5일 때, 1.0일 때, 2.0일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압력에 따라서. 왜냐면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OAFA처럼. 그래서 변전실에 가시면 항상 냉각하는 부분이 얘가 온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 냉각을 하다 보니까 수소 냉각 압력이 0.5, 1.0, 2.0 바일 때, 물론 요거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뭐다? 바로 단락비 KS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송배전공학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KS에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서 KSB가 올라가야 되고 충전 용량이 커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KS는 뭐라고 해? X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X값이 뭐냐? 바로 이 동기 리액턴스 값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8분의 1이니까 1보다 크겠죠. 1.2 정도 나오겠죠. 단락비가 크니까 뭐냐? 충격을 이게 크니까 얘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겁니다. 더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철기계, 돌기, 뭐 동기계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기 또 나눠서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 튼튼하다는 얘기죠. 얘는 길고 짧게 된 얘는 크고 튼튼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 어떻게 됩니까? 1.7분의 1이죠. 0.6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럼 얘 단락비가 작으니까 얘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피크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할 때도 수력 부분이 담당하는 부분이 얘가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지만 또 속도도 빠르니까 발전기는 웜 스타트, 뭐 콜드 스타트 하는데 웜 스타트 하더라도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왜냐면 따뜻하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증기를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증기를 각각의 재계통으로 절탄기, 공급기, 뭐 공기열기, 제열기, 뭐 과열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그 순환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압력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발전기가 지금 그러니까 발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수력 같은 건 어떻게 되냐? 물만 내려가면 바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5분이면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발전기는, 화력 발전기는 2-3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차가워진 상태에서 발전을 하려면은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때는 뭐 8시간, 12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정전됐을 때 8시간, 12시간 뒤에 언제 공급을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민수 쪽에서 쓰고 있는 건 이제 복합 발전을 해가지고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수소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이 뒤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별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아까는 지금 동적 상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그 동쪽 상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크의 이반작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축과 행축으로 해가지고 2개의 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발전기의 발전기의 공급 특성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정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밀하게 하는 부분은 안정도등, 이렇게 동적 특성, 막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기 3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계통의 경제 운영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얘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얘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떤 때냐?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 부분. ELD죠. 경제 운영하면 ELD 나와야 됩니다.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해가지고 AFC, ELD, 뭐 AGC 이런 자동 발전되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를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안정도증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선 정밀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안정도 해석이나 제어 특성 검토에 대해서는 정밀한 모델을 경제 운용 등과 같은 간단한 모델을 선정해서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가에러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발전기는 등가에러를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여기 내부에 대한 뭐 R과 X 값이 있고 여기 단자전압이 있다. 그럼 R과 X 값이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계산할 것이냐. 이 R 값은 작으니까 요 X 값을 XD하고 XQ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과도시, 차가도시, 과도시, 뭐 안정시, 뭐 동기 이렉턴스는 안정시니까 안정할 때 이걸 그림을 따로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3개 그려놓고 여기다 땡땡, 땡, 땡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회로도가 이제 등가 회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그림을 3개를 그려주신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답안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기기는 단락 찍고 내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 순시의 전리는 동기 리액턴스에 비해서 초기 상당히 작은 값인 초기 과도 리액턴스에 의해서 또 과도 리액턴스에서 제한된다. 그래서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상태에서 제동건선이라든가 계자건선의 직류가 유기돼서 전기자건선이 이들건선에 의해서 단락된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고장이 처음에 났을 때는 초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0.2 정도, 차가도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과도 시에는 0.3 정도, 그 다음 동기 시에는 1.0도로 해가지고 임피던스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전류가 제한이 되는 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처음에는 별로 제한이 없다가 그 다음에 3이니까 조금 더 제한되다가 여기 1이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더라. 이런 내용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0.2, 0.3, 1.0 이렇게 임피던스들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피던스가 나중에 되면 이제 크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30사이클 정도가 되고요. 여기 부분이 뭐 5사이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장전류에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터럽팅 폴트, 뭐 스테이디 폴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용어들이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감쇄되는 개수를 멀티플라잉 팩터라고 해가지고 비대칭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안에는 DC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왜냐면 발전기에서는 뭐가 발생하죠? DC에 의해서 계좌전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DC분이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회로의 감쇄를 할 때 2의 마이너스 R 분의 L T승에 해가지고 L 성분이 이렇게 감쇄하는 이 특성 곡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다면 회로에서 L을 죽였을 때 아니면 C를 투입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변하냐? C를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거에 대한 RLC 특성 곡선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는 수식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단락전류는 시간의 경고와 더불어 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간의 경고와 더불어 그 값이 달라지는 회전기의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회전기의 리액턴스가 0.2, 0.3, 1.0에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돌긋기하고 비돌긋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 대한 벡타도를 또 사실 그리는 문제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저 횡축과 이건 직축이죠. 직축과 횡축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 이건 이제 돌긋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비돌긋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돌긋기는 조금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올 수는 있고 비돌긋기의 벡타도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돌긋기의 벡타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까 단거리 송전솔로의 이런 계산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XD로 계산하는 이런 벡터들이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서 또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있으니까 요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돌굽기하고는 이런 부분이 좀 틀려진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실질적으로 발전기에 대한 특성 곡선을 보시면은 발전기의 이제 전기자에 보시면은 전기자 반작용 있죠? 네? 그게 이제 교차작용, 증자작용, 뭐 감자작용,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발전기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항상 보면 발전기 안정도에서도 이런 특성 곡선들을 그림을 그리죠. 그때 이 피크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계산하면 이 P는 XD분의 뭐 ES, 뭐 EV,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건 뭐냐면은 송전단하고 수전단의 상차가 가고 거기에 대한 발전기 리액턴스에서 공급이 된다. 그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 돌굽기에 가서 보시면은 얘에 대한 리액션 파워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게 지금 뭐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안 드린 코사인 제곱 세타 뭐 마이너스 이 부분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 또 마이너스 해가지고 또 뭐 사인 제곱 세타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얘의 곡선은 바로 이런 특성 곡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얘에 대한 특성 곡선을 그러면 리액션 파워하는 부분이 여기 앞에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지고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비돌굽기는 이렇게 해서 특성 곡선을 가지는데 돌굽기는 특성 곡선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냐? 다 화력을 쓰다 보니까 항상 계산하실 때 이런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을 많이 보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올라가게 되고 얘는 이렇게 감쇄되겠죠? 이 각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60도. 이 60도 부분에서 최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왜 60도에서 이 최대 리액션 파워가 생기는지를 증명하시오라는 25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 중에. 근데 이것들은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구만 가서. 기본 소반에서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개념은 설명드려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니까 그런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비돌굽기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책에 보시면은 35페이지 고장 발생 직후는 뭐라고요? 제동건선을 갖는 돌굽기에선 차가도 리액턴스는 XD하고 XQ를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같지 않다고요. 제동건선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는 안정도 고장 해석해서 할 때는 XD, XQ를 사용한다. 이 지점을. 정상 상태는 어디? 이 지점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에 대한 표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36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요게 뭐 0.7이고 얘가 뭐 1.7이고 0.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간이 등가열에도 보이시죠. 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그려준다라고 돼 있었죠. 이 세 개를. 예? 초기 과도시, 과도시, 정상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그림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써주실 때. 그리고 보시면은 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영상, 역상 성분에 대해서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터빈 발전기는 뭐죠? 원통기란 얘기입니다. 수차 발전기는 돌굽기란 얘기입니다. 그럼 돌굽기 값이 작다라고 그랬죠? 수차 발전기 부분은 XD 값이 얼마죠? 0.97이죠. XQ 값은 0.62입니다. 같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터빈 발전기는 1.68하고 1.67입니다. 거의 같죠? 근데 크죠? 크니까 아까 XD분의 1에서 그 단락비가 작다라는 얘기고요.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다라는 게 이걸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제동건선을 갖는 돌굽기는 XD하고 XQ가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시정수가 나와 있습니다. 시정수는 시간 지연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T0.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하시다 보면요. 안정도를 해석하시다 보면은 발전기, 여자기, 뭐 동기기 이 부분을 해석하시다 보면 K1부, K6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고 뭐 T 값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K라는 건 이득입니다. 비례 이득. 그러니까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S1분의 뭐 K, S1 뭐 여기 플러스 뭐 TD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S1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 기존의 X1, X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화한 수치들이고요. 요거는 그 앞에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EX1을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이 S1이 됐다. 그러면 이 앞에 이 K라는 부분이 이런 이득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시간전 정수. 시간을 얼마나 딜레이를 해줄 것이니 시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TD0 뭐 이런 것들은 시간지연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 뭐 K1이 어떻게 블록선두로 가가지고 K2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값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 부분은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변압기로 넘어갈 텐데, 변압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압기에서는 2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권선 변압기의 Y델타 그 변환 공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그 결선 부분이 뭐가 있다. 이런 정도하고 각변이가 뭐가 있다. 이런 정도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은 YY 결선, 델타 결선, 또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이 있는데 델타 Y 결선에서는 30도의 각변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각변이가 생긴지를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 델타도 있고 델타 Y도 있는데 그냥 델타 Y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D번이 되겠죠. D번. 똑같이 C번도 되는데 D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고 여기가 Y입니다. 그럼 여기 부분은 A, B, C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선전압이 있고 상전압이 있겠죠. 성간전압 L, 상전압 P 이렇게 보면 여기는 성간, 전류 여기도 전압으로 보시면 여기도 VL이 되겠죠. VL이 될 테고 VP는 요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VP, VL이라 그러면 얘하고 과연 왜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Y 델타에서는 전류고요. 델타 Y에서는 전압입니다. Y 델타에서는 전류가 30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델타 Y에서는 전압이 30도가 차이 나는 걸로 설명드리면 편합니다. 델타 쪽에서는 뭐라고요? 성간전압, 상전압이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죠? 성간전압, 상전압이 틀리지 않습니까? 2차 측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는 전압으로 보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같죠? 전압이 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전류밖에 없으니까 전류가 30도를 틀려진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전압이 틀려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한 개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면은 전압이 어떻게 틀려지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VL은 여기서 보시면은 VA에서 VB를 빼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VL은 VA-VB. 근데 VB 부분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VA는 마이너스 A자승 VA. 왜냐하면 저희가 상회전 부분에서 A상은, B상은, C상은. 그럼 이 B상은 뭐죠? A자승이고 얘는 A죠. 그러니까 B상이 A자승의 VA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요게 VA면은 이게 VB니까 예? VL에서 지금 보신 VL에서 이 V P 값을 보려면은 VA에다가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성분인 얘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 성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VL이라는 얘기입니다. VL은 여기 보시면 VL은 뭐라고요? 요 전체인데 VA가 이거고 VB는 이겁니다. VA는 이거니까 이렇게 같고 마이너스 VB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VB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A는 그대로 가고 요거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자승 마이너스 VA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은 VA 앞에다 놓고 1 마이너스 A 자승이 되죠. 그럼 A는 뭐죠? A라는 벡터 연산자가 앞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A하고 A 자승은 요게 1이다.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요게 이렇게 A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여기는 어디죠? 2분의 루트 3이죠. J 2분의 루트 3이 A다.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다. 나중에 이제 그 전류 쪽에서 계산하실 때는 이 수식으로 쓰시고요. 전압 쪽에 계산하실 때는 이 수식으로 쓰십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A 자승이 이거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예? 똑같이. 그러면은, VA는 그대로 나오고, 1-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 값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얘가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VA는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라는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여기에 있는 전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전체 부분을 성간 전압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 지금 30도가 뒤쳐지는지를 어떻게 수식적으로 정의를 해본 겁니다, 지금. VL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얘가 루트 3의 VA의 각은 30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뭐냐? 전압이 루트 3배 크기가 차이가 나고, 왜? 상전압에 비해서 성간전압은, 이게 상전압이고요. 얘는 성간전압이고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루트 3배만큼 차이가 있고, 위상은 30도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서 쓰시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크기를 이제 계산해야죠. 이 VA 부분에서 루트 3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하면은 이게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루트에다가 2분의 1의 자승에다가 J 2분의 루트 3, J 자승이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2분의 루트 3에 자승을 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의 자승은 4분의 1이죠? 예? 얘는 4분의 3이죠? 잠깐만요. 이게 마이너스. 여기서 좀 틀렸네.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죠? 얘가 지금 2분의 3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2분의 3이 되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니까, 얘가 4분의 9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4분의 3이 되겠죠? 예? 그럼 4분의 4, 10이니까. 4분의 12는 뭐죠?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이 나온 겁니다, 앞에서. 이 루트 3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얘가의 관계가 있으니까, 탄젠트 셀타를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셀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밑에 분의 위에입니다. 얘는 밑에가 2분의 3이었고, 위에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이었죠? 요걸 계산하시면은 얘가 3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어차피 전기를 하시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데, 변압기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념만 한번 설명드리면은, 3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차 측, 2차 측 저항 및 여자 전류는 각각 1차 측, 2차 측 리액턴스 및 통과 전류에 비해서 그 값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변압기인데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변성기, 변류기도 어차피 변압기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확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CT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 CT의 2차 측이 오픈이 되면은 과전압에 의해서 소선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CT의 등가열을 그릴 때 CT의 1차 측하고 CT의 2차 측하고 이걸 그려줍니다. 요거에 대한 1차 측하고 요거에 대한 2차 측 부하 이 부분을 그려주는데 그때도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CT 1차 측은 R하고 X가 있을 거고요. 2차 측은 R하고 X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전압이 이온이 걸리고 뭐 E2가 걸리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자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여자 부분이. 여기처럼 이 여자 부분은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고기 부분이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여자 부분인데. 그래서 1차 측의 전류가 흐르면은 여자 부분으로 조금밖에 안 흐릅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많은 부분이 흘러가는데 2차 측이 오픈이 되니까 안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요 값이 전부 다 여기 걸리겠죠. 그래서 얘가 소선이 되는 건데 여기 과전압이 걸려가지고 그 CT 2차 측을 오픈했을 때 뭐 전압이 올라가지고 소선이 된다는 게 요 2차 측에 요쪽에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되는데 전압이 인가가 안 되니까 요쪽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도 얘가 작으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가지고 개념적으로만 보시면은 간이 등가열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가열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요강은 틀리지만 개념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자 전류 IC하고 IE하고 IM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얘가 해서 여기 부분이 전부 다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되는데 여기 전부 다 여자 전류로 된다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자료들 보시다 보면.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9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냥 나중에 이제 자료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39페이지의 영상 성분 케이블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힘든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책에 보시면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케이블에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 변압기에 대한 정상, 역상 임피던스 그리고 발전기에 대한 정상, 역상 임피던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통의 또 정상, 역상 임피던스가 또 나눠지죠. 항상 보시면 정상하고 역상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 Z1, 역상은 Z2, 영상은 Z0, 얘는 1, 2, 0로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얘는 같다. 케이블 같은 거 같죠? 영상 임피던스 큽니다. 몇 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책에 나와있죠? 송배전공학에 배웠습니다. 얘가 1.2, 1.3 나오면 얘는 4.6 정도 나왔었죠? 그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얘는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바뀌어지는데 영상 임피던스는 뭐라고 항상 지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이 나오면 지락. 그럼 지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임피던스가 바뀌어지는 부분은 뭐죠? 접지에 대한 임피던스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는 거의 다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게 접지에 따라서 발전기 접지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대부분이 다 커집니다. 이렇게 네? 자기 부분보다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커지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비접지가 돼 있을 때는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커지겠죠. 영상 부분이 없으니까 접지가 없으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커가지고 지락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접지가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아주 작습니다. 작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임피던스가 그 저항에 맞게끔 적절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세대 RG를 해줬었죠. 그때 보시면은 비접지 등에 계산하실 때 Z1 플러스 Z2 플러스 Z0에 플러스 3배 RG 해가지고
요 지락점의 저항을 3배로 해줬었죠. 그 부분으로 3배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얘가 뭐 3배 2원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IG는 지락전류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려진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영상 정보를 취급할 때는 변압기 뱅크의 중성점 접지 유무, 그리고 결선 방법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다 똑같습니다. 단락이든 뭔지.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델타 Y다. 그러면 얘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델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Y 부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은요. 정상이나 역상은 무조건 다 연결해야 됩니다. 정상, 역상 다 연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영상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등가율을 표현을 하냐. Y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델타는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은 지락전류가 이 접지선을 통해서 들어오죠. 접지선 통해 들어오는데 실질은 등가회로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차 측으로는 지락전류가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델타 건선 쪽에 보시면 영상 임피던스가 어떻게 여기서 순환한다고 돼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지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등가회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얼마나 들어간지 이런 것들은 등가회로가 표로 이만큼 해가지고 변압기 각변이처럼 해가지고 결선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재에 보시면은 뭐 다른 그 변압기 자료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 상건선 변압기 등가회로 실제로 상건선 변압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상건선 변압기도 한번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으로.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요. 저도 상건선 변압기는 안에는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건선 변압기 철심이 있다. 여기 2차 건선이 있다. 1차 건선이 있다. 3차 건선이 있다.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뭐 Y, 델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Y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154에 22.9 해가지고 22.9kV 돼 있고 여기 접지를 잡아놓죠. 유효 접지를 가야 되니까 한전하고. 근데 여기는 우리 수용가는 항상 다 저항 접지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22,900은 100A 저항 접지를 사용하고 얘는 조상 용량을 쓰기 위해서 아까처럼 Y니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그러면 이런 수용가들이 154 같은 그런 수용가 측에서는 이제 고조파가 많이 발생을 될 텐데 그 고조파가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고조파는 3상 고조파니까 5 고조파, 7 고조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그게 이제 또 각변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여기 Y하고 Y 델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30도 틀어지니까 5 고조파, 7 고조파 없어지겠죠? 그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위상이 같기 때문에 3 고조파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3 고조파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델타 건선을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플로팅 접지라고 해가지고 단락 DS를 달아놓고 여기다 피레기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접지는 돼 있는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 영상 임피던스가 틀려지죠. 근데 안 집어넣습니다. 옛날엔 집어넣었지만 지금은. 이걸 집어넣으면 외부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지락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는 OCGR 계정기가 동작을 해버리니까. 이걸 다 풀어넣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영상 임피던스가 끊어져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올라가죠. 여기서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델타 Y, 예를 들어 22.9kV에 6.6 변전소가 있고 6600에 가면 델타가 있죠. 예? 여기 또 델타 Y가 있고요. 모터들이 그냥 또 달려있기도 하고. 요건 델타는 6600에 뭐 440이라든가. 이건 6600에 380에 220이라든가. 그럼 여기서 사고 나면 사고전류는 요렇게만 흐릅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은 사고전류는 여기만 흐릅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사고전류는 여기만 흐릅니다. 요 계통만.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만. 단락은 다 똑같은데
지락은 틀려지기 때문에 지락 접촉에서는 여기 보고 여기 다 따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락 보호협조는 그래서 이제 틀려집니다. 나중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보호협조 할 때 또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1차하고 2차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딱 보니까 1차를 뭔가 논할 때는 2차하고 3차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1차하고 2차하고 관련된 부분, 1차하고 3차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2차하고 3차하고 관련된 부분 뭔가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YY 델타를 하나의 건선으로 보시면 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고 3차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영어로 쓰면 프라이머리니까 X 프라이머리, 요거는 뭐 X 세컨더리, X 서드, 3차 이렇게 XT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얘하고 사이에는 뭐라고요? 이런 부분 뭐라고요? 여기 XPS가 되겠죠. 얘는 XST 얘하고 얘 사이는 XPT. 우리가 이 자기 임피던스가 아닌 이 상호 임피던스를 알았을 때 이 자기 임피던스를 아는 방법에 대한 수식을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XPS는 XP하고 그냥 이 첨자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XP하고 XS를 더하면 됩니다. XST는 XS하고 XT를 더하시면 됩니다. XPT는 XP하고 XT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XP는 뭐냐? 2로 나눠라 무조건. 2로 나누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들어간 첨자를 다 더해주고 PS 플러스 얘가 들어간 첨자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PS하고 PT가 있죠? PT를 더해주고 나머지 얘가 들어가지 않은 첨자를 빼줘라. 이 그림으로 보시면 얘가 들어간 첨자 2개는 더해주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빼줘라. 그리고 반으로 나눠줘라. 왜냐하면 철심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올 거니까 한쪽 면만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걸 풀어보면 이걸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될 때는 그 결론을 알고 있으면 자꾸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설명드리려는 부분이 나중에 중간 부분을 모르십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답안을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세부적인 거 다 안 본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흐름만 보지. 여기 부분을 다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되죠? XPS 플러스 XST 플러스 XPT는 XP, XP, XS, XS, XT, XT가 되겠죠. 왜냐면 P가 2개 있습니다. P가 2개 있고 S가 2개 있고 T가 2개 있으니까. 요쪽 거 다 더한 거, 여기 다 더한 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XP를 원하고 싶다면서요. 요거 놔두고 나머지 이걸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넘겨보면 돼, 이렇게. 예? 그럼 XPS 플러스 XST 플러스 XPT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에 XS 플러스 XT는 뭐라고요? 요거 더하면은 XST가 나오고 요거 더하면 XST가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2배 XST가 나올 거 아닙니까? 2배의 XST가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 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결론은 XPS 플러스 XPT 마이너스 XST가 된 상태가 2배 XP니까 이 2배를 없애고 여기다 2를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결론부터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알고 나면 이게 나중에 이거 다 더해서 결론은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라는 건. 이 정의는. 예?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분의 2 부분을 나온다는 건 암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를 자기가 혼돈을 하게 되면 얘가 왜 2가 나오고 얘가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러면 이제 이해하시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고 얘가 2가 나오는 건 이게 2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져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이걸 풀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송전솔로의 표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됐는데, 2장이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4장,
요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송전설로 표현은 저번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전설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케이블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집중연수, 분포정수. 그겁니다. 책에 40페이지 보시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집중연수, T형, 파이형, 분포정수로 나와있죠. 4단계 정수,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나와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보시면은 특성 임피던스 간단하게만 한번 써드리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자꾸 쓰셔야 되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수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예? 어떻게 해석한다? 얘는 R과 L만의 회로로, 얘는 RLC만의 회로로, 얘는 RLCG만의 회로로, 얘는 어떻게 해요? 무슨 회로? 집중, 분포, T형, 파형, 거기에 따른 4단자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1Z01, T형, 파형에 대한 4단자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분포 정수에 대한 4단자 정수, 코사인 하이브리드 간말, 코사인 하이브리드 간말에, 그리고 요거는 Z0, 사인 하이브리드 간말에, 얘는 임피던스니까, 얘는 어드미턴스니까 Z0분의 1의 사인 하이브리드 간마 L. 뭐라고요? 얘하고 A하고 D는 같다. 얘는 임피던스고 얘는 어드미턴스다. A하고 B는 같다. 얘는 임피던스고 얘는 어드미턴스다.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1 플러스 2분의 ZY하고 1 플러스 4분의 ZY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갔느냐. T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 T형. 자꾸 이제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T형 1 플러스 2분의 ZY. 얘도 1 플러스 2분의 ZY. 얘는 임피던스고 얘는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T형은 어떻게 된다? T가 있고 파이가 있다. 그럼 파이가 먼저 나오니까 T는 이쪽에 가겠다.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ZY가 나오면 얘가 T형이고, 요게 아니라 여기다 1 플러스 4분의 ZY가 나오면 얘가 파형이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자꾸 반복을 해서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A하고 D는 같고 이런 표를 가지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사인인데 얘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렇게. 물론 이제 전압비, 이걸 또 A, B, C 정수를 해가지고 A, B, C 해가지고 IS분의 ER은 뭐 얼마일 때 해가지고 A는 얘는 전압비, 얘는 전류비, 얘는 임피던스 B, 얘는 어드미턴스 B. 얘는 B이기 때문에 상수고 얘는 뭐 저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또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외워두셔야죠. 다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송전설은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오는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Z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ZY죠. 책에 이제 좀 틀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ZY. 그럼 여기는 위상 정수하고 감쇄 정수로 나눠진다. 이거 설명드렸던 거고. 케이블과 송전설로, 그러니까 가공선과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비교하는 게 있었죠. 송배전공학에서. 그것도 생각이 나셔야죠. 얘하고 차이는 루트 감마 1분의 138 뭐 로그 밑으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게 케이블에서 요 유전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138 5 곱하기 뭐 10의 뭐 8승인가? 요 메타포세크 해가지고 전파 정수에 관련된 시정수들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나왔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부분들이 쫙쭉 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앞에서 했던 것들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설명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부하 부분에 대해서. 부하는 ZIP라고 그랬죠. Z는 뭐, I는 뭐, P는 뭐. Z는 이제 임피던스죠. I는 전류죠. P는 전력이죠. 아까 V 자승 1, 제로. 그 부분을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실제로 이걸 전력적으로 계산하실 때, 부하의 조건을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진짜 틀려집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결과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P값이 있지만은, P상전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하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흐르는 양들이 틀려집니다.
부하의 표현. 부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ZIP. 일정 임피던스, 일정 전류, 일정 전력. V의 4승, V의 1승, V의 0승. 근데 그게 뭐라고요? P에 이렇게, P에 이렇게, P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은 올라가고, 비례하고, 일정하고. 뭐라고요? PV니까, PV. 제가 PV 특성 곡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PV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PV. 그럼 그냥 이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씩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단지 중요한 거는 전압이 저하하더라도 얘는 일정 전력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가혹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43페이지에 전압이 저하하더라도 소비 전력은 변하지 않고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 특성, 전압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소비 전력이 일정하게 한 부분 때문에 밑에 특히 하절기 중부하 시의 전압 불안전 현상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하는 끝내겠습니다. 지금 발전기 부분 좀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발전기는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변압기도 중요하니까, 케이블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부하도 중요합니다. 이 부하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부하 측, 왜냐면 한전 측에서는 그렇게 부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전 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근데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부하 부분이 제대로 모델링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하는 늘어났다고도 하다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송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전기가 얼마나 발전을 해서 변압기가 얼마나 설치되고 케이블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냐. 그리고 실제로 부하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하는 딱 기준 부하가 있다는 얘기죠. 피크 부하. 그것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 수용가 측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부하가 뭐가 급증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줄의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콘덴서를 얼마나 투입해가지고 역률을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법 표시 2-3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